거친 숨소리와 함께 어두운 골목을 찢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차봐. 깡패들이 뒤쫓아오고 있었다. 도망치던 남자의 몸은 이미 피범벅이었다. 정장은 찢어졌고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시야를 가렸다. 그는 더 이상 뛸 힘도 없었다. 그 순간 희미한 불빛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모텔 세탁방. 문 안쪽에는 막 빨래를 정리해 세탁방에 보내려 모아둔 세탁 바구니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평범해 보이는 한 여자가 빨래를 들고 서 있었다. 깡패들의 고함 소리가 바로 코앞까지 들려오는 그 찰나, 그녀는 피투성이 남자의 얼굴을 마주쳤다. 그리고 단 한순간의 선택을 한다. 그 선택이 재벌 회장의 목숨을 살리고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다. 사연 시작 전에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여자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끝까지 몰려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숨이 목구멍에 걸린 채로 나는 세탁방 문턱에 거의 쓰러지듯 기대 있었다. 발자국 소리는 바로 뒤에서 울리고 있었고 등 뒤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도망은 이미 끝난 상태였다.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이제 내 선택이 아니라 저 여자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나는 원래 이런 꼴로 죽을 사람이 아니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 이름 앞에는 항상 직함이 붙어 다녔다. 사람들은 나를 회장이라 불렀고 내 한마디에 회사의 방향이 바뀌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모든 건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내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기 때문이다. 몇 달 전부터 내 회사 내부에서 이상한 자금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문제없는 투자처럼 보였지만 파고들수록 냄새가 났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흔적,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이름들. 나는 그 이름을 알고도 모른 척하지 않았다. 그게 내 실수였다. 내가 파헤친 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정치, 폭력, 불법 금융이 한 줄로 엮인 지독하게 더러운 판이었다. 경고는 이미 여러 번 왔다. 전화, 메시지, 익명 우편, 적당히 하라는 말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회장이라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협박과 회유를 견뎌왔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 어리석게도 믿었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 증거를 확보한 채 차에 올랐다. 그리고 그 차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 신호대기 중이던 도로에서 갑자기 앞뒤가 동시에 막혔다. 검은 차들, 번호판도 없는, 문이 열리고 아무 말 없이 주먹이 날아왔다. 설명도 협상도 없었다. 그저 데려가려는 눈빛뿐이었다. 나는 도망쳤다. 차문을 밀치고 무작정 뛰었다. 그게 지금 이 꼴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 낯선 여자의 눈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얼굴이었다. 재벌 회장도 뉴스 속 인물도 아닌 그저 피투성이 남자로만 보고 있었다. 그게 오히려 내겐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럴 시간도 힘도 없었다. 그저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얼마나 가까운지만이 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세탁바구니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선택 하나로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뒤틀릴 거라는 예감뿐이었다. 그리고 이 밤이 끝나면 나를 쫓던 자들 역시
가만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도. 나는 그 여자가 왜 망설이지 않았는지 그땐 몰랐다. 그 남자를 끌어당기는 그녀의 손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흔들림도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이미 수없이 많은 위기를 넘겨본 사람처럼. 나중에 알았다. 그녀의 인생은 평범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걸. 그 여자는 올해 43. 동네에선 그저 조용한 모텔 빨래 담당하는 사람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20살 초반 그녀는 집안의 빚을 대신 떠안고 결혼했다. 사랑도 선택도 아닌 생존을 위한 결혼이었다. 남편은 처음엔 멀쩡해 보였다. 성실했고 말도 부드러웠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바뀌었다. 술, 폭력, 빚. 그 세 가지가 그녀의 하루를 잠식했다. 맞고 숨고 버티고 다시 다음 날을 맞는 삶.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은 빚 독촉을 피해 도망치듯 나갔고 그 길로 돌아오지 않았다. 사망 통지서가 왔을 때 그녀는 울지도 못했다. 슬픔보다 먼저 안도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과부가 되었고 세상은 그녀에게 더 가혹해졌다. 연고도 보호도 없었다. 혼자 살아남아야 했다. 그녀가 선택한 일은 사람들이 꺼리는 일이었다. 모텔 세탁, 야간 정리, 남들이 외면하는 공간.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취객, 사기꾼, 폭력배, 별별 인간들이 드나들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관찰했다. 어떤 눈빛이 위험한지, 어떤 발소리가 문제인지, 어떤 순간에 문을 닫아야 하는지. 그래서 그날 밤도 그녀는 알았던 것이다. 내가 단순히 싸움에 휘말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 눈에는 공포보다 절박함이 있었고 도망자의 눈이 아니라 쫓기는 사람의 눈이 있었다. 그리고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너무 규칙적이었다. 그녀는 계산을 끝낸 뒤 결정을 내렸다. 여기. 그 말 한마디가 그녀가 한 유일한 대사였다. 나는 끌려가듯 세탁기 안으로 들어갔다. 축축한 수건 냄새, 섬유 유연제의 향, 그리고 어둠. 뚜껑이 덮이는 순간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들었다. 곧이어 문이 열리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들이 들려왔다. 깡패들이 들어온 것이다. 그들은 세탁방을 헤집었다. 바닥을 차고 기계를 두드리고 욕설을 뱉었다. 그녀는 침착했다. 겁먹은 척도 과하게 친절하지도 않았다. 그저 늘 하던 밤 근무처럼 서 있었다. 그 평정심이 나를 살렸다. 그들이 나간 뒤 그녀는 한참을 기다렸다. 그리고서야 세탁기를 열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이 여자는 내 인생에 잠깐 스쳐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동시에 불길한 예감도 들었다. 나를 쫓던 자들이 이대로 물러설 리 없다는 걸. 이 선택의 대가는 반드시 그녀에게도 돌아갈 거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때의 나는 아직 몰랐다. 이 여자가 단순히 숨겨준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내 대신 복수를 해줄 사람이 될 줄은.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실이 그녀를 위험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세탁기에서 나와 그녀의 작은 방으로 옮겨졌을 때 나는 처음으로 이 여자의 삶을 가까이서 보았다. 방은 좁았고 가구는 낡았으며 불필요한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살기 위해 필요한 것만 정확히 놓여 있었다.
그건 오랜 생존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내 상처를 대충 씻어주고 붕대를 감아줬다. 손놀림엔 망설임이 없었다. 누군가를 돌보는 게 처음이 아닌 사람처럼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여자는 남의 피를 처음 본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엔 항상 폭력의 그림자가 따라다녔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내가 누구인지, 왜 쫓기고 있는지 말하지 않는 게 그녀를 보호하는 길이라 믿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그녀의 모텔에 낯선 차가 서 있었다. 번호판 없는 검은 승합차. 불을 끄고 엔진만 켜둔 채 나는 창문 틈으로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다. 그놈들이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나를 놓쳤다는 사실보다 내가 살아있다는 가능성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 그녀는 그 시선을 이미 느끼고 있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보여요.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을 때 나는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의 일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세탁물이 사라지고 기계가 고장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줄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삶을 압박하고 있었다. 경고였다. 나를 넘기라는 혹은 이 동네를 떠나라는. 나는 그제야 결심했다. 더 이상 그녀 뒤에 숨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결심은 이미 늦었다. 그날 밤 그녀가 혼자 세탁방을 정리하던 중 문이 잠기지 않았다. 셋이 들어왔다. 익숙한 얼굴들. 그날 밤 나를 쫓던 그 깡패들이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선택이 그들을 자극했다. 세탁물이 바닥에 쏟아지고 기계가 넘어지고 공간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다. 그녀는 맞았다. 아주 오래전 익숙해질 만큼 맞아본 방식으로.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 눈빛은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건 버티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 순간 나는 분명히 느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들이 건드린 건 나를 숨겨준 여자가 아니라 절대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의 인생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날 밤 이후 나는 더 이상 회장으로서만 움직이지 않기로 했다. 이제부터는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자들에게 정확한 방식으로 값을 치르게 할 차례였다. 다만 아직은 모든 패를 꺼낼 때가 아니었다. 진짜 참교육은 이제 막 시작 단계였으니까.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곧바로 나서진 않았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자살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나는 이 판이 얼마나 더럽게 돌아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다. 사람을 때리고 협박하는 건 표면일 뿐이었다. 뒤에서는 돈을 움직이고 법을 비틀고 필요하면 증거 자체를 없애는 놈들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즐기는 종류였다. 그녀의 모텔은 그날 이후로 더 노골적으로 흔들렸다. 보건소, 구청, 소방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점검이 들이닥쳤다. 사소한 위반, 억지에 가까운 지적. 문제는 그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다는 것이다. 누군가 뒤에서 줄을 당기고 있었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대신 버텼다. 그녀는 늘 하던 것처럼 문을 열고
빨래를 돌리고 손님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그녀의 손이 조금씩 떨리고 있다는 걸. 그때 나는 결정했다. 이 싸움의 무대를 이 골목에서 그들의 판으로 옮기겠다고. 나는 아직 모든 걸 잃지 않았다. 비록 쫓기는 몸이었지만 나에겐 사람과 기록과 돈보다 더 무서운 정보가 남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옛 사람들에게 연락했다.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언론인, 그리고 한때 나와 같은 편이었다가 버려진 사람들, 그들 모두가 같은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놈들. 그리고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었다. 이건 크게 갈 겁니다. 그 말은 경고이자 확신이었다. 나는 여전히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숨기지도 않았다. 전화 통화, 문서 정리, 밤마다 이어지는 회의. 그녀는 점점 깨닫고 있었다. 내가 세탁방에 쓰러져 들어온 피투성이 남자가 아니라는 걸. 어느 날 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 그냥 도망자 아니죠? 그게 그녀가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 싸움이 끝나면 반드시 모든 걸 말하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다. 그녀의 모텔이 임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유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동네에서 그런 이유는 늘 통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통지서를 접었다. 그 모습이 나를 가장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참고 있었다.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경고가 아니라 본보기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판을 뒤집을 차례였다. 다만 아직 그녀는 모른다. 자신의 이름이 곧 이 싸움의 중심에 서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완벽한 참교육으로 기록될 거라는 사실을. 첫 번째 균열은 아주 조용하게 시작됐다.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날 아침 그녀의 모텔 앞에 구청 차량이 다시 멈춰섰다. 이번에도 시비를 걸기 위한 방문처럼 보였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다. 공무원들의 태도는 이전과 달리 조심스러웠고 말끝이 흐려졌다. 서류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며 눈치를 봤다.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착오라는 말과 함께 보류됐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어제까지는 존재하지도 않던 법 조항을 들이대던 사람들이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가 흘려보낸 정보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걸. 그 조직이 관리하던 차명 계좌 하나가 언론에 노출됐고 그 계좌에 연결된 이름들이 줄줄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 이름들 중에는 공무원도, 경찰도, 정치권 말단도 있었다. 그들은 나보다도 먼저 위기를 감지했다. 그래서 가장 약한 고리부터 손을 떼기 시작한 것이다. 그 약한 고리가 바로 그녀의 모텔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다만 세탁기를 다시 돌리며 평소보다 오래 창밖을 바라봤다. 그 평온이 오히려 불안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그날 밤 현실이 되었다. 깡패들 중 하나가 혼자 나타났다.
이번엔 때도 소리도 없었다. 대신 봉투 하나를 카운터 위에 올려두었다. 안에는 현금과 한 장의 메모. 이쯤에서 정리하자. 협상이었다. 그들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서 입을 막으려 했다. 그녀는 봉투를 보지도 않았다. 대신 나를 한번 바라봤다. 그 눈빛엔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많았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싸움은 내가 시작했지만 끝을 내는 건 그녀가 될 거라는 걸. 나는 조용히 봉투를 밀어냈다. 그 남자는 그날 밤 그냥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조직의 핵심 인물 하나가 긴급 체포됐다는 속보가 떴다. 폭력 사건이 아니라 금융 범죄였다. 그게 가장 치명적인 방식이었다. 돈줄이 끊기면 조직은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한다. 그날부터 그들은 더 이상 우릴 직접 건드리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사이다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진짜 참교육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녀가 자신이 누구를 살렸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완전히 알게 되는 순간, 그날이 오면 이 판은 다시 한번 뒤집힐 것이다. 그녀가 내 정체를 알게 된 건 내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세상은 늘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진실을 들춰낸다. 그날 아침 그녀의 모텔 TV에서 속보 자막이 흘러나왔다. 대기업 회장 장기간 잠적 끝에 내부 비리 제보자로 확인. 사진 속 남자는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탁방 바닥에 쓰러져 있던 바로 나였다. 그녀는 리모컨을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놀라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나를 봤다. 그 눈빛에는 당황도 기쁨도 없었다. 대신 모든 퍼즐이 한꺼번에 맞춰졌을 때의 차가운 이해가 있었다. 이상한 점검, 끊긴 협박, 태도가 바뀐 사람들. 모든 이유가 그 순간 한 줄로 이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변명은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잠시 후 입을 열었다. 그래서 나까지 휘말린 거네요. 그게 그녀의 두 번째 대사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지만 후회하는 얼굴은 아니었다. 오히려 체념과 각오가 섞인 표정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태도는 조금 달라졌다.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았다. 도망치지도 않았다. 대신 정면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그 모텔 괜히 건드리지 마라. 그 말은 조직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들은 마지막 수를 준비했다. 법도 돈도 안 되면 남는 건 하나였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 그날 밤 그녀에게 협박 문자가 도착했다. 구체적이었고 현실적이었다. 과거 그녀가 숨기고 있던 상처들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메시지를 조용히 삭제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끝내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싸움의 끝은 법정이 아니라 세상 앞이어야 한다는 걸.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폭력이 아니라 드러나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놓였다. 다음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였다. 이제부터는 누군가 살아남고 누군가는 완전히 끝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끝까지 상황을 잘못 읽었다. 아직도 힘으로 눌러버리면 모든 게 정리될 거라 믿고 있었다. 그날 새벽 모텔 주변에 낯선 그림자들이 늘어났다. 차가웠고 조용했고 의도적으로 티를 냈다.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다.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먼저 움직였다. 내가 넘긴 자료는 단순한 제보 수준이 아니었다. 수년간 축적된 내부 문서, 차명 계좌 흐름, 폭력 지시 녹취,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의 기록까지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세상 밖으로 터졌다. 아침 뉴스가 시작되기도 전에 포털 실시간 검색어가 뒤집혔다. 그 조직의 이름, 그 뒤에 숨은 인물들, 그리고 연결된 공권력. 사람들은 그제야 알기 시작했다. 이 동네에서 왜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했는지. 그날 낮 그녀의 모텔 앞은 완전히 달라졌다. 카메라, 기자, 사람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시당하던 공간이 진실의 출발점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커튼 뒤에서 모든 걸 지켜봤다. 그 표정엔 두려움이 없었다. 그동안 혼자서 감당해온 시간들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다. 그날 밤 그녀를 때렸던 남자 중 하나가 수갑을 찬 채 카메라 앞에 섰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게 참교육이었다. 맞서 싸우지 않아도, 소리치지 않아도, 도망치지 않아도 진실은 결국 사람을 무릎 꿇린다. 그녀는 그제야 말했다. 그 세탁바구니 그냥 쓰레기통인 줄 알았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엔 모든 감정이 들어 있었다. 그녀의 선택은 영웅적이지 않았다. 그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선택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았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정리였다. 그들이 남긴 상처를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서 누가 진짜로 구원받게 될 것인가. 폭로 이후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체포는 연쇄적으로 이어졌고 수사는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았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 조직은 더 이상 조직이 아니었다. 서로를 보호하던 침묵은 깨졌고 살기 위해 서로를 끌어내리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이름이 공식 기록에 등장했다. 사건의 결정적 보호자. 처음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조차 실감하지 못했다. 하지만 변화는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 다가왔다. 영업정지 통지서를 들고 왔던 구청 직원이 이번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말투는 달라졌고 태도는 분명히 조심스러웠다. 사람들이 그녀를 대하는 방식이 눈에 띄게 바뀌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같은 방식으로 빨래를 돌렸다. 하지만 그 공간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곳은 누군가의 생계를 위협하는 쉬운 표적이 아니었다. 그리고 보상이 따라왔다.
법적 보상, 지원금, 그리고 조용한 합의 제안들. 그녀는 그중 대부분을 거절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신 한 가지를 요구했다. 이 동네에서 같은 방식으로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 그 요구는 기사 한 줄로 끝나지 않았다. 정책으로, 감사로, 실제 변화로 이어졌다. 그제야 그녀는 실감했다. 자신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처음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처음으로 이 싸움의 의미를 이해했다. 이건 나를 살린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그녀를 세상 밖으로 끌어낸 이야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가 하나 있었다. 나와 그녀의 관계. 이 모든 일이 끝난 뒤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세탁기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전혀 다른 결말로 이어지게 될까? 그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새로운 뉴스로 이동했고 포털의 이름들은 하루 만에 바뀌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다. 그녀의 모텔 세탁방은 예전보다 더 깔끔해졌고 기계 소리는 이제 위협이 아니라 일상의 리듬처럼 들렸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다만 이번엔 버려진 고독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고독이었다. 나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복귀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는 셈이었다. 기자들, 주주들, 법정, 모든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묻지 않았다. 언제 가느냐고도, 왜 가야 하느냐고도.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마지막 밤 세탁방 불을 끄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말이 없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인생은 다시 안정 궤도에 올라 있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짓밟히지 않아도 되는 살. 그걸 내가 다시 흔들 자격은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남길 것을 정리했다. 합법적인 보상, 법적 보호, 그리고 이 동네에서 그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할 장치들. 하지만 그건 다 부수적인 것이었다. 진짜 문제는 감정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를 넘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그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살아 돌아오세요. 그게 그녀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대사였다. 나는 그 말이 작별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알았다. 시간이 흘렀다. 뉴스에서는 그 사건을 대형 범죄 카르텔 해체라고 불렀고 내 이름은 내부 고발자라는 타이틀로 정리되었다. 사람들은 내가 용감했다고 말했다. 정의로웠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은 절반만 맞았다. 진짜 용감했던 사람은 세탁바구니 앞에 서 있던 그 여자였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순간, 아무 데 가도 약속받지 않은 채 그녀는 피범벅이 된 낯선 남자를 숨겨주었다. 그 선택 하나가 모든 걸 바꿨다. 법정에서
조직의 우두머리가 유죄 판결을 받던 날 나는 방청석에 앉아 그녀를 떠올렸다. 그들이 저지른 폭력, 협박, 인생을 짓밟던 방식들이 하나하나 공식 기록으로 남았다. 그날 이후 그 동네에서 비슷한 방식의 횡포는 자취를 감췄다.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 불렀지만 나는 안다. 이건 완벽한 참교육이었다. 힘으로가 아니라 진실로 끝까지 책임지게 만든 결과였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도 조용히 바뀌어 있었다. 모텔 세탁방은 이제 그녀의 이름을 건 작은 사업장이 되었고 예전처럼 고개 숙일 필요도 없었다. 누군가 함부로 대하려 하면 사람들은 먼저 그녀의 눈치를 봤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다.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다시 그 골목을 찾았다. 예전과 똑같은 불빛, 똑같은 기계 소리. 하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빨래를 접고 있었다. 우리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나는 세탁 바구니 하나를 조용히 바라봤다. 그 바구니는 아직도 거기 있었다. 그녀의 인생을, 그리고 내 목숨을 바꿔놓은 그 선택의 증거처럼. 나는 그제야 이 이야기의 결말을 확신했다. 깡패들이 뒤쫓던 재벌 회장, 세탁 바구니에 숨긴 순간 그녀의 운명이 바뀐 게 아니라 그녀가 이미 강한 사람이었기에 그 순간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늦었지만 그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